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밤이에요? 혼자 계세요? 안 돼요. 오늘 조금 무서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드디어 찾아온 공포 특집. 한겨울의 공포 특집. 네, 여러분 오늘 오프닝처럼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네. 저처럼 겁 많으신 분들, 저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이불 쓰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8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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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오프닝을 좀 무섭지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드디어 첫 번째 메일 사연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따끈따끈한 소식을 예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짧은 메일이니까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미스백 1부 듣고 구독을 눌렀어요. 진짜 완전 신선한 청취자입니다. 저는 1년에 영화를 100여 편 가까이 볼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영화는 이유모를 거리낌으로 안 보게 된 지 오래돼서 추천받으려고 라디오 채널을 찾아보다가 창밖의 영화를 알게 됐어요. 세 분의 어색하면서도 도란도란한 분위기가 정말 따스하고 좋아요. 하트. 하는 일은 없는데 이유 없이 바빠서 미스백을 못 봤는데 2부까지 다 듣고 영화 다운받았어요. 다음에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 보려고 해요. 세 분 덕에 좋은 영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라고 김혜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김혜원님. 네. 저희 고모 이름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고모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네 이러면서 저희가 되게 좋아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말투가 고모님 말투는 아니어가지고 그죠? 네, 네. 아닌 것으로. 네. 네. 그리고 김혜원님 영화 추천도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영화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제 기준에서 유명했나 봐요. 저희 기준에 되게 유명한데 네. 남들은 별로 안 보는 그런 영화들인가요? 네. 어쨌든 네, 김혜원님이 또 영화를 1년에 100편이나 보신다고 와, 하니까 대단해요. 진짜. 왓챠 친구로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아이디 알려주세요. 네, 아이디도 네. 알려주시고 네, 저희 본명으로 돼 있어요? 두 분? 저는 왓챠에? 주예린으로 돼 있어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은선 씨는 저는 전혀 제 걸 찾을 수 없게 돼 있어서 급하게 오늘 여름에로 바꿨거든요. 아. 네, 덧붙였어요. 네. 혹시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친구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영화 추천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오프닝을 시작해봤지만 곧 네, 무서운 시간이 찾아오고 있죠. 네, 오늘 영화는 1968년작 공포영화 로즈메리의 아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무서워요. 무섭고요. 그리고 단지 영화만 무서운 게 아니라 감독을 둘러싼 삶도 되게 무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정말 공포 특집, 좀 무서움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예린 씨의 추천으로 저는 보게 됐고요. 네. 은성 감독님은 전에 보신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추천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추천 이유요? 완전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호러 매니아거든요. 네, 호러 매니아라서 어릴 때부터 종류별로 호러를 다 섭렵을 했는데 호러도 종류가 있잖아요. 심령주의적 호러, 뭐 오컬트적 호러, 네. 그리고 뭐 연쇄살인마 같은 거. 그거는 슬래셔. 네, 정말 그거는 잔인한 건 우선 안 좋아해요, 제가. 다행이다. 네. 저도 못 보거든요. 네. 잔인한 거를. 그래서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 종류별 호러를 다 섭렵을 하다가 오컬트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오컬트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음. 무서운 장면 하나도 없이 무서운 영화.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아요. 그 워낙에 수작이라는 얘긴 들었었어요. 이 영화가 유명하고 영화사적으로 유명하고 또 이 영화의 포스터가 역시 영화사 안에서 되게 유명한 포스터, 훌륭한 포스터로 네. 꼽힌 적도 있고 또 미아 페로우라는 배우를 저는 젊었을 때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해서 보게 됐고요. 은성 감독님은 보신 적 있었었죠? 네. 네. 예전에 봤었어요. 근데 오늘 여름애님의 의상이 초록색이잖아요. 짙은 초록색. 그러네요. 덜덜덜. 이러지 마. 그 포스터의 색감이랑 굉장히 그러게요. 그쵸? 딱 맞죠? 네. 일부러 그러네요. 입고 오신 거예요? 거기 까만 립스틱만 까만색- 했으면. 원래 유럽권에서 공포 영화의 색감을 다룰 때 초록색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초록색이 근데 원래 약간 안정을 준다고 해서 의사 수수복이 초록색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 숲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갔다가 숲에서- 못 돌아오는 어떤 그런 좀 깊은 숲이 초록색이잖아요. 해가 진 짙은 초록. 그러네. 낮에는 이제 연두빛이다가 네. 어스름해지면 짙은 초록이 되다가 이거 검은 손가락질하지 무서워. 오늘 입고 계신 제가 오늘 온몸으로 뒤덮고 있죠. 원피스인데 짙은 초록 원피스를 뒤덮고 있는데요. 네, 포스터도 그 색이에요. 네, 그러면 영화를 시작을 해볼게요. 두 분이 어쨌든 보셨고 저도 이번에 봤는데 보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좀 아마 이 창밖 영화 아니었으면 볼 일 없었을 건데 공포 영화를 워낙 안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역시 잔인한 장면 없이도 그 압박해오는 그런 공포가 되게 재밌었다? 그래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무서운 감독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이 감독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고요. 네.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양한 구설수 또 다양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작품으로는 맥베스, 차이나타운, 테스, 피아니스트, 대학살의 신, 유령 작가 등의 많은 작품이 있어요. 그중에 피아니스트가 아카데미 작품상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피아니스트가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이나타운도 그쵸. 네. 차이나타운도 작품상 받았나요? 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사에서 항상 거론되는 훌륭한 영화로. 영화로 나오고 있죠. 로즈메리의 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공포 영화사에 네. 절대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배우는 미아 페로우, 존 카사베츠, 루스 고든, 시드니 블랙머어 외. 네, 뒤에 두 분은 잘 모르는 배우여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셔서 그때 이미 좀 네. 작품을 그 이후로는 많이 못하셨을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영화도 공포 영화인데 감독의 삶도 공포 영화처럼 좀 무서워요. 먼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유태인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하신 그런 비극이 있었고 그 후에 성인이 된 후에는 아내였던 배우 샤론 테이트가 만삭일 때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이거는 찰스 맨슨이라는 연쇄살인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로만 폴란스키의 비극이고요. 그리고 77년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는데 미성년자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40년째 인터폴 수배 중이고요. 네. 참 이런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는데 미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상자로는 못 갔고요. 그 후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미국에서 찾아와서 가택연금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스위스나 프랑스에서는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인터폴에
도와주지 않아요, 별로. 네. 네. 그래서 여전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네, 좀 독특하죠, 어쨌든 삶이. 그래서 이제 먼저 77년에 고소를 당했지만 공식적으로 4명이 더 고소를 했고 대부분 오디션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10대 소녀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헐리우드 내에서도 근데 논쟁이 붙어갖고 네. 놀랍게도 옹호파도 있어요. 맞아요. 그 네. 옹호파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나 매우 네. 유명한 감독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네. 쪽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2018년 현재까지도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딱 정해지진 않은 이슈예요. 네.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7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인식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예술과학 아카데미, 미국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로부터 제명을 당했어요. 네. 그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 후에 이거에 관련돼서 정말 짧은 토론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일단 일부는 철저하게 일단 영화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을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즈메리 아기 줄거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원래는 되게 꼼꼼하게 봐요, 제가 네. 영화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좀 중간중간에 이제 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장면은 기억하시나요? 첫 장면은 기억하죠. 네. 네, 그거는 안 무서웠기 때문에 안 무서운 줄 알았는데 네,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가 이제 하늘에서 찍는 거죠. 뉴욕의 전경, 60년대 뉴욕의 전경이 쭉 펼쳐져요. 뭐 센트럴파크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당시에 60년대 아파트들이 쭉 보입니다. 네. 뭐 한국하고 좀 다르죠. 지붕이 이렇게 뾰족한 네.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의 클래식한 아파트들이 쭉 보이고요. 여기까지 안 무서웠어요. 네.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한 여자의 네. 허밍 소리가 갑자기 아. 너무 무서워. 맞아요. 그 라라라라 하는 그 네. 허밍 소리가 들려오면서 네. 갑자기 그 뉴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욕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오싹한 뉴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음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구슬픈 목소리로 한 여성이 허밍을 하고 있고요. 이 허밍은 배우인 미아 페로가 직접 허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쭉 펼쳐지다가 카메라가 내부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한 커플이 나와요. 이들은 로즈메리와 가이 부부고요. 미아 페로와 존 카사베치가 연기합니다. 네. 두 사람은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함께 살 집을 막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러 가고 있는 집은 노년의 여성이 혼자 살던 집인데 얼마 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에는 전 주인의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로즈메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좀 마음에 들어해요, 집을. 그리고 그 집에는 다양한 괴소문들이 있지만 네. 별로 개의치 않고 그들은 이사를 결정합니다. 네. 영화는 1966년을 배경으로 한다고 나오는데 로즈메리의 패션도 그렇고 집 꾸미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레트로풍의 굉장히 귀여운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죠. 네. 되게 예뻐요. 로즈메리는 이제 항상 옷차림을 설명드리면 베이비돌 원피스, 네. 이제 허리 라인이 없고 아주 짧은 그런 민소매나 혹은 반팔의 여름 그런 원피스들. 네. 그리고 머리는 금발의 단발머리.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네. 되게 소녀 같은 그런 깡마른 그런 여자죠. 집안 분위기는 로즈메리의 손길이 닿아서 밝고 환하게 바뀝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방음인데 방음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옆집 소리가 들어와요. 로즈메리는 가끔 그 소리 때문에 혹은 시계 소리들이 크게 들려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큰 문제를 삼진 않아요. 이 로즈메리와 가이 부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가이는 배우고요. 로즈메리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로즈메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네. 잘 보면 두 부부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별다른 대화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네. 대화가 없어요. 저는 연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음. 받았는데 이게 60년대 영화라서 그런지 뭐 아니면은 컨셉인지 어쨌든 뭔가 진짜 부부가 아니라 뭔가 연극하는 듯한 느낌의 어색함이 둘이 감돌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하 세탁실에서 로즈메리는 테리라는 여자를 사귀게 됩니다. 테리는 로즈메리의 옆집에 살고 있는 노부부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근데 테리의 말에 따르면 노부부가 자신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에게 이런 목걸이도 선물해줬다. 이러면서 목걸이를 보여줘요. 네. 이거는 은으로 된 방울 스타일의 목걸이인데 안에가 약간 비어있는 거죠. 세공이 되어 있어서. 근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냄새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곰팡이 냄새? 저는 약간 음. 한약 냄새인가? 그게 맞다. 무슨 뭐 뿌리? 테니스 뭐 뿌리라고 뿌리라고 하는데 하니까 좀 약재? 상상 속에 그거래요. 음. 그 실존하지 않는 식물? 어, 네. 악마랑 관련된 식물인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상상해내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냄새가 더 궁금했어요. 어쨌든 가까이 가면 다 뭔 냄새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는 목걸이를 잘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에 좋대요 이러던가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뭐 이러면서 네. 뭐 어쨌든 로즈메리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친해져요. 그래서 같이 세탁하러 오자. 솔직히 여기 좀 무섭다. 오싹하다. 그러니까 지하 세탁실이 좀 음침하잖아요. 네. 그리고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로즈메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외출을 다녀오던 로즈메리 부부는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테리였어요. 그래서 로즈메리는 충격을 받죠. 그때 처음으로 그 옆집 노부부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이들은 그 감독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죠. 맞아요. 로만. 네. 네. 로만과 미니 부부인데요. 일단 옷차림이 남자는 로만은 분홍색 수트, 위에는 연분홍, 바지는 핫핑크 바지에 분홍색 모자. 굉장히 특이한 옷차림이고요. 미니 역시 꽃분홍 원피스에 꽃모자, 하얀색 꽃모자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딱 보면 약간 광대같이 보일 정도로 무대 의상 같은 걸 입고 있죠. 근데 그들은 이제 테리의 죽음을 보고 나서 비교적 좀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들과 로즈메리네 부부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에도 초대를 받죠.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특히 노부부는 로즈메리네 집에 찾아오거나 초대하거나 삶에 막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테리가 하고 있던 목걸이를 로즈메리한테 선물하죠. 네.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받아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로즈메리는 이제 더 이상은 그 노부부의 방문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네. 뭐 책 좀 읽고 음악 좀 들으려고 하면 막 쿵쿵쿵 하고 문 두들기고 네. 들어와서 의사도 묻지 않고 소파에 막 자리 잡고 뜨개질을 막 시작하죠. 뭐지? 약간 맞아. 근데 혼자 오지도 않아. 뭐 다른 이웃도 데리고 와요. 그 네. 할머니가 미니 할머니가 나이가 꽤 많아 보이죠. 한 80 네. 이상? 네. 그 후에 배우인 가인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색한 부분은 좀 더 어색해지고 그러던 중에 반갑게도 혹은 비극적으로 가이의 라이벌 배우가 눈이 머는 사건이 일어나요. 덕분에 가이는 그의 역할을 차지를 하죠. 네. 기분이 좋아져요, 가이가. 그러고서는 이제는 부부 사이를 좀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듯이 아이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애초에 로즈메리는 아이를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이의 제안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에 부부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죠. 그런데 그때 또 노부부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네. 로즈메리는 막 불쾌해하면서 제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들을 들이진 않았고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준 초콜릿 무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네. 로즈메리는 이제 한 입 두 입 먹고는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 이상하다, 냄새난다 이러는데 가인은 당신 너무 불평이 많아 그러면서 로즈메리를 좀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하죠. 네. 근데 로즈메리는 이제 가이한테 맞춰주려고 먹는 척을 해요. 그런데 조금밖에 먹지 않았지만 눈앞이 막 빙빙 돌고 결국에 로즈메리는 쓰러집니다. 네. 그렇게 정신을 잃은 로즈메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일단 바다 위에
침대가 떠 있는 듯한 환상, 그리고 선상 파티에 속해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막 벗기는 거, 그리고 눈을 떠니까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자기를 쭉 둘러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도 벌거벗고 있어요. 누워 있죠. 근데 그 중에는 그 옆집 미니와 로만 부부도 보이고 자기 남편도 보여요. 네. 근데 또 가인은 이렇게 말해요. 로즈메리가 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질 않나. 노부부는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의 현실 같은 상황처럼 느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로즈메리를 침대에 묻고 나서 영화상으로는 눈이 빨간 사람. 네. 악마인가요? 그죠. 네. 그 가희의 얼굴이죠? 분장된 가희의 얼굴인 거죠? 그런 거요? 가인은 아닐 텐데. 저도 가위가 아닌 악마일 텐데. 악마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살짝 그 긁는 사람이 가희로 약간 환영을 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아닌가? 꿈상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네. 하지만 눈이 빨간 사람이고 그건 가인은 일단 아닌 거죠. 일반 가인은 아니죠. 그리고 강간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로즈메리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 다시 봤는데 네. 그때 그 얼굴이 약간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털이 그냥 얼굴에 털이 살짝 묻은 남자의 얼굴이랑 그 뒤에는 정말 눈이 빨간 약간 괴물처럼 보이는 악마처럼 보이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희가 영혼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리인의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맨 끝에 이제 스포일러 정말 죄송하게 경고 안 했는데 다 이게 끝장났네요. 네, 여러분 스포일러가 엄청 많아요, 이거. 근데 끝에 악마가 나와요? 그 파티 장면에서? 맨 끝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결국 실체는 없이. 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말을 하죠. 아기의 눈을 보고 로즈마리가 이상하다. 눈이 저게 뭐냐. 근데 아빠의 눈을 닮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로만이. 네. 그랬더니 가희의 눈은 저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만약에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가희가 아닌 다른 아빠가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형상이 가희의 얼굴로 저는 봤거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가희는 대리인을 역할을 했던가 어쨌든 정말 남편하고 혹은, 네, 아니면은 로즈마리의 환영으로 살짝 겹쳐 보였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음.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면서 무서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엄청. 근데 다음 날 로즈마리는 자기의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포근하고 안락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네. 이게 꿈을 꾼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몸에 이상한 손톱 자국들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래니까 가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즈메리도 남편이라도 불쾌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불쾌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날 이후 로즈메리는 임신을 하게 돼요. 네. 약간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지만 기뻐하죠. 바라던 아기니까. 근데 임신 후에 로즈메리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네. 복통에 시달리고 몸도 계속 말라가고 얼굴은 창백해져만 가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찾아가지만 한 번 찾아가고 나니까 옆집 노부부가 정말 최고의 의사가 있다 이러면서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병원도 옮기고 뭐 처방약도 없어요. 아프지만 먹어야 되는 거는 노부부가 주는 비타민 주스가 있어요. 네. 뭔가 하얀 버블티 요거트 스무디 같은. 약간 요거트 스무디에 버블 들어있는 그런 네. 느낌. 버블티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주스가 있어요. 건강 주스를 마셔야만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로즈메리가 얼마나 고립된 여성인지가 나와요. 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허치 아저씨가 있죠. 네, 네. 허치 아저씨. 허치 아저씨가 찾아와요, 드디어. 그러면서 네. 너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좀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가인은 원래 올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이렇게 내쫓듯이 허치 아저씨를 내보내고
그런데 전화가 또 오죠. 허치 아저씨한테. 그러더니 내가 너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 그런데 다음날 허치는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로 고립된 거죠. 로즈메리는. 그렇지만 자기는 또 벗어나려고 파티를 기획해요. 네. 그래서 가인은 못마땅해 하지만 말리지는 못해요. 그 파티에 찾아온 사람들은 여자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로즈메리를 걱정하고 로즈메리도 힘들다고 막 토로하고 그러니까 식성도 완전히 바뀌어서 막 생간을 먹고 그러잖아요. 로즈메리가. 네. 거의 막 한계에 다다른 거죠. 막 울부짖으면서. 그런데 파티 직후에 부부싸움을 좀 심각하게 하던 중에 거짓말처럼 로즈메리의 통증이 사라지죠. 네. 그리고 아이가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네. 태동이 느껴진다. 이러면서 갑자기 기뻐해요. 네. 결국엔 고통, 식욕, 부진 다 사라지고 로즈메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서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잊고 있던 허치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네. 그래서 로즈메리는 허치의 장례식에 찾아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허치가 로즈메리에게 남긴 유품을 받게 됩니다. 책이고요. 제목은 악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이에요. 네. 로즈메리는 집에 와서 그걸 읽으면서 왜 이걸 나한테 남긴 거지 하는 이유를 찾아봐요. 근데 뭐 알파벳 놀이? 알파벳으로 퀴즈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해보는데 잘 풀지 못하다가 옆집 노부부 중에 로만이 그 책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 악마를 믿는 종교인가요? 그 교주의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아들이라는 걸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전 악마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악마의 아들. 네. 저도. 근데 그게 진짜 악마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마코토? 마코토가 악마지만 마코토? 니혼진? 니혼진 됐네. 왠지 모르겠어. 근데 66년에 일본인 니혼진 있던데? 그 니혼진 아니에요? 아, 마지막에. 네. 사진. 마스카토 뭐 이러지 않았나? 마코토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 마스카토. 마스카토. 근데 일본 이름인데. 그래요? 어쨌든 누군지 하긴 그러네요. 마스코토라고 해도. 마스코토가 마코토인데. 아, 그래요? 일본식 표기로 하면. 그렇구나. 근데 어찌됐든 그게 악마던 사람들의 악마라 여겼던 혹은 악마의 교주던 그의 가족인 거예요. 이 네. 로만이. 로즈메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치가 로만을 한번 봤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네. 중간에 집에 놀러 맞아. 왔다가 가이가 쫓아내기 직전에 맞아요. 한번 로만도 오죠. 네. 집에 와서 둘이 인사하는 장면이 있죠. 석연치 허치랑. 않게 서로. 둘이 엄청 경계하죠. 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맨 처음에 나 그 집에 이사 가고 싶어요 하고 아저씨한테 허치 아저씨가 그 소개서를 써주는 정도의 사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같이 양고기 먹을 때 그 집에 얽힌 안 좋은 얘기를 아저씨가 되게 많이 들려주는데 맞아요. 네. 그때 그 이미 악마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허치는 그런 지식이 좀 많은 상황에서 네. 뭔가 감지를 했나 봐요. 네. 게다가 자기에게 선물한 목걸이가 악마의 표식 중에 하나라는 음. 것도 책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로즈메리는 가이가 오니까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 로즈메리의 책도 몰래 없애버려요. 아저씨가 남긴 책을. 네.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여태까지 외면했던 이상한 일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뭔가 이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로즈메리가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만삭이 돼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인데도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짐을 싸서 딱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갈 네. 데도 없고요. 결국에 딱 한 번 찾아갔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찾아가기로 한 로즈메리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추적을 피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두둔. 네, 전체적인 감상을 먼저 나눠볼게요. 좀 길었죠, 영화가. 영화 2시간 넘었어요. 길게 느껴지셨죠? 뭐 지루하진 않았어요. 네, 지루하진 그래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예린 씨부터 해볼까요? 전체적인 감상. 전체적인 감상. 저는 나일론 신자긴 한데 영화 속에 그 로즈메리처럼 천주교 신자예요, 원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성경을 그냥 되게 뭐 가족처럼 접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이제 약간 그냥 뭐라 그러지? 전래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악마의 존재라든지. 근데 그런 귀로만 그냥 맨날 듣고 있었던 얘기가 되게 현실적인 영화에 직접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막 죽은 쥐를 먹어서 저주를 퍼붓고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해서 복수를 하고 그런 방법이 되게 고전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이런 현실적인 영화에서 다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반가움?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오는 공포가 되게 컸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조금 있었고 왜 공포 영화는 일반 영화, 다른 장르의 일반 영화들과는 다르게 여자가 주인공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쨌든 뭐 좀 연약한 존재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치고 이걸 헤쳐나가든 아니면 거기서 굴복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감정 그런 걸 전해주니까 여자를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항상 여자들이 놀라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어서 네.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진부한 게.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드라마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는 장면 없이 그냥 드라마인데 이 삐쩍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여자가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호러 매니아인 저한테조차도. 네. 네. 맞아요. 은근한 공포? 네. 네, 그 흔한 진짜 비명 하나 없이 네. 뭐 피칠갑 없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있죠. 되게 일상적인 공포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공포 영화가 교외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독특했던 건 아파트가 있는 그 뉴욕 시내에서 펼쳐진다는 게 되게 특이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를 제가 또 가봤어요. 아 뉴욕에 네. 그 아파트가 네.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아. 센트럴파크가 엄청 크잖아요. 네. 엄청 큰데 제가 존 레논을 좋아하는데 존 관련 레논- 있죠. 네? 이 집이랑 관련이 맞아요. 있죠. 거기 네. 실제로 살았고 음. 센트럴파크의 한 구역에 존 레논을 기리는 장소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데 이매진이라는 글자와 함께 별 모양의 뭐 그런 게 있는데 매일 사람들이 와서 꽃을 가져다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다코타 아파트예요. 존 레논이 실제로 거기 살 때 그 앞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고, 네. 또 이런, 네. 무서워요. 네, 약간 비극이 스며 있는 네.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은선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오컬트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기도 한데 저도 되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의식적인 불안을 포착하는 굉장히 좀 예리하고 분위기 있는 공포 영화라고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그 예민한 분위기가 극 전체를 그냥 다 이끌고 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거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기 연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부터 해볼게요. 이번엔 은선 네.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아까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영화 속에 공간이 이제 뉴욕 도심의 한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라는 공간을 어떻게 연출했는가에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그 당시에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고 또 주로 뭐 중장년층이나 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현재로 치면은 약간 역세권 아파트인가요? 역세권 강남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인 거죠. 분당 브랜드 아파트들 이 연령층이 좀 높다고 합니다. 레미땡. 네. 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좀 폐쇄적인 커뮤니티임과 동시에 또 그 건물 안에는 많은 집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집단적인 성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러한 공간의 분위기를 영화는 좀 잘 파악해서 이용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집에 다 살고 있고 또 오며 가며 얼굴을 보는 이웃이 사실상 살인자였다던가 네. 아니면 뭐 비밀이 있다던가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안락한 집이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네. 이 영화가 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좀 유효하게 공포를 자극하는 지점은 바로 이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이 주는 보편성과 또 익명성 그런 게 공존돼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느껴지는 공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 공간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이 혹은 뉴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아파트 문화가 만약에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두려움이 좀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그런 거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좀 공포의 소재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또 막 층간소음도 들리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되게 오며 가며 막 얼굴도 보고 집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나랑 비슷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그 묘한 동질감 때문에 좀 두렵다기보단 좀 친숙한 느낌이 더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좀 부유한 그 뭐 경제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게 어울리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아파트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런데 알고 보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신혼부부는 배우고 네. 가정주부인데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저도 그 생각을 네. 들더라고요. 아니요. 되게, 돈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야? 들어갔지? 그래서 무리를 해서 들어간 거고. 무리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보면은 네. 배우냐 어디 나왔냐 맞아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데 얘는 얼버무리잖아요. 네, 나 햄릿 나왔고 근데 얘 조킹하는 거고 얘 뭐 TV 드라마 뭐 광고 이거 나왔다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허세가 있는 여자야 내가 보기에. 네. 로즈메리. 네. 로즈메리. 네. 옷 입고 그쵸, 다니는 맞아, 것도 맞아. 이따 뭐 캐릭터 얘기하겠지만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모자 집에서 쓰고. 네. 집에서 친구도 없잖아. 진주귀걸이하고. 근데 옷 얘기하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장례식장에 깜찍하게 갖고 왔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60년대 패션을 볼 수 있죠. 재밌어요. 네. 공포 영화지만 네. 또 패션의 하나의 약간 그 트위기 시대. 트위기 맞아요. 시대죠. 네. 네. 딱 트위기 느낌이. 네. 보그. 누가 네. 먼저예요? 보그 잡지. 트위가 먼저예요? 미아페로가 먼저예요? 트위기가 유행시킨 거 아닐까? 그래요? 패션 아이콘이니까. 뭔가 파리에서 건너온 느낌 나지 않아요? 옷들이? 이 영화가 68년이니까 네. 트위기 시대가 유행하고 있을 때 같긴 하네요. 네. 갑자기 패션. 네. 예린 씨는 어떠셨어요? 연출. 약간 저는 그 어울리지 않는 것들, 부조화의 조화? 이런 것들을 조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부부가 등장할 때 입고 있었던 이상한 괴상스러운 옷들 있잖아요. 무대 의상.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버스러운 그런 동작 하나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약간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귀가 뚫린 귀 네. 있잖아요. 로만에. 피어싱. 네. 그게 클로즈업 되면서 음. 귀를 뚫었었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뭐 귀걸이라고 있는 장면이 있나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그 보수적이다라고 느꼈는데 60년대 남자가 네. 노인이 귀를 뚫는다? 이게 로즈메리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긴 7, 80대 노인이니까. 할아버지가 네. 그러면 19세기에 귀를 뚫었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렇게 치면 홍대에 악마들 되게 많은 거죠. 예린 씨가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웃기다.
그럼 제 친구들 중에도 악마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60년대의 특유의 그 보수성이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여성 캐릭터도 그렇고 로즈메리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귀 뚫는 거에 놀라워하는 네. 모습이나 패션을 되게 잘 썼어요. 네. 맞아요. 저도 패션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누가 했나. 네. 누가 했어요? 누가 했더라고요. 그 머리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잘 비달사스운에서 했다고. 쇼커트. 네. 진짜? 차이나타운 의상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의상 감독 뭐 이렇게 그냥 필모 쭉 쓱 봤는데 같이 원래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맞아. 네. 그 임산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또 그런 보편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 좀 살도 쪘을 것 같고 인부복 입고 다닐 것 같고. 네. 근데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네. 구두 신고 원피스 입고 그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것도 약간 부조화? 제가 생각한 그런 부조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저는 옆집에서 계속 피아노 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엘리제를 위하여. 네. 계속 엘리제를 위하여만 쳐요. 계속 틀려. 그래요? 네. 그 인식을 못했네. 계속 틀리는데 그것도 약간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으면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넣었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걸 띵띵띵띵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약간 뭐라고 하죠? 거슬리기도 하고 옆집에서 계속 이런 소리 난다고 하면 그렇게 들려오는 생활 소음이 되게 거슬리는 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초침 네. 소리도 그렇고. 맞아요. 부부싸움 소리. 홍대에서 거기서 못 벗어나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약간 이건 연기인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꿈꾸는 장면? 네, 꿈꾸는 음. 장면. 그리고 그 테리가 떨어져 죽은 걸 본 날 가인은 되게 무덤덤하게 그냥 또 되게 쿨쿨 자잖아요. 등 돌리고 맨날 등 돌리고 쿨쿨 맞아요. 자죠. 등 돌리고. 근데 이 여자가 약간 잠 못 이루면서 이게 꿈인지 상상인지 모를 그런 것들이 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성당에 다녔었던 그런 장면이랑 겹쳐지잖아요. 수녀님이 막 혼내는 장면 기억나세요? 뭐지? 무삭제판인가? 저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못 봤어요. 그 가이가 등 돌리고 자고 있고 네. 카메라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정면으로 누워서 눈을 말똥말똥 거기까진 떠고 있는 기억나요. 로즈마리 네네네. 얼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카메라가 갑자기 응. 이렇게 찍고 있다가 벽으로 올라가요. 네네. 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네. 그 테리가 누워있는 피 흘리면서 누워있는 장면을 쭉 이어져요. 아까 말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그런 피 흘리는 걸 못 봐서 거기는 스킵했어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억나요. 뭐 나오길래 스킵했어요. 네. 옆집에서 그 노부부가 말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렸잖아요. 네.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혼내는 거야. 왜 당신 또 그런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리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미지는 수녀님들이 맞아요. 네, 성당에서 무슨 창문 공사를 하고 네. 성가대 애들을 놔두고 막 화면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가 나와요? 소리는 그죠? 계속 할머니의 목소리와 그쵸. 오버랩이 되고 약간 그게 약간 꿈꾸면은 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들이 막 섞여서 네.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저는 항상 매일 반갑거든요. 이터널 선샤인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옛날 영화고 아날로그적인 네. 필름 영화다 보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거를 그려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조화 네, 그런 게 조금 느껴졌어요. 네. 그렇구나. 아이고. 이 공포 영화의 특징이 이제 괴물이 등장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괴물은 공포 영화 안에서의 괴물은 뭐 예를 들면은
로즈마리 베이비 같은 경우에 괴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괴물 네. 공포의 실체인가? 뭘까요? 저는 이 제일 무서웠던 게 악마가 아니라 음. 그 임신한 상태에서 오는 통제 불가능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몸이 힘들다, 무력하다, 뭐 고립 이거뿐 아니라 이제 여성이 출산 직전에 갔을 때는 해야 하는 일이 오로지 그 여성에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아이를 낳아야 돼요. 네. 그건 여성의 의지로 절대로 그걸 조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로즈메리가 도망치는데 그때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직전인데 그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로즈메리는 당연히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선택지 속에서 로즈메리의 삶이 이제 그 악마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네. 그게 무섭던데? 맞아요. 이 공포 영화 안에서 그 제가 약간 공포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네. 배웠던 거를 네네. 해드리려고 좋아요. 해요. 이 공포 영화 안에서는 이제 괴물이 등장하고 그 괴물은 그 당시 사회가 억압하거나 타자화된 계층이 소재가 되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이 이런 약한 대상들이 힘이나 초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의 두려움이 이 공포 영화의 주요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공포 영화, 특히 오컬트 영화 장르에서 괴물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혹은 어린아이, 유색인종들이 주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공포 영화의 완전 전성기거든요. 네. 그 시기는 또 뭐 반전 운동, 인종차별 운동, 또 여성주의 운동 등으로 이제 기존의 사회 가치가 혼란을 겪는 시기였고, 이제 당시의 기득권층이죠. 부르주아나 가부장적인 세대들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를 맞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공포 영화에서는 이러한 괴물들을 처단하고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욕망이 많이 두드러진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괴물이 되건 뭐 여성이건 어린아이건 귀신에 쓰이거나 악령에 쓰인 자들을 처단을 해서 자신의 정상성을 얻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이제 공포 영화 내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80년대 특히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 그 10대들이 일탈을 하고 막 섹스를 하고 이런 10대들이 막 차 타고 막 나가요. 근데 그 10대들이 꼭 어떤 살인마에게 죽어요. 죽임을 그렇죠. 당해요. 그러니까 처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러한 지금 힘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제 기성세대가 처단하는 게 욕망으로 발현이 됐던 거예요. 그런 공포 영화들이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로즈마리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영화들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공포 심리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뭐 호의를 베푸는 이웃이나 혹은 또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그 불안한 심리가 네. 잘 이제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공포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묘한 분위기를 냈던 그런 영화로서 이제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무섭다. 이렇게 해설로 들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로즈메리도 벌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결론으로 돌아가면 네. 로즈메리는 그 헤어도 막 남편이 너무 싫어하죠. 쇼커트 치고 들어오니까 되게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때 트위기 네. 스타일. 머리 뭐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국 끝에 가면 로즈메리는 그 굴레 속에서 본인이 심지어 이제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약간 이런 식의 무서운 결말이잖아요. 아이를 악마의 아기를 낳았는데 로즈메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 라인에서 이것도 많이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걸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 그 시대의 공포를 이제 소수의 공포, 소수의 뭔가 새롭게 등장한 세력에 대한 공포가 영화로 표출된다고 했을 때 로즈메리 아기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 60년대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랑 관련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전히 고립되고 좀 그쵸.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악마들이 네. 원하는 대로 됐죠. 악마의 그 아이를 낳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순응하게 살게 되는 또 악마가 자신들과 같은 이제 그게 됐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거기 순응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엔딩에 네. 저는 로즈메리가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자기가 물론 로즈메리라는 인물은 원하는 게 별로 많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 집을 원하고 다음은 아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원하는 여성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60년대 여성 같아요. 근데 그 여성이 끝에 도달했을 때 위치한 곳이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냐라고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전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결말? 진짜 결말. 약간 인물로 넘어가야 되나? 로즈메리. 글쎄. 예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순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영화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엔딩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 많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그 모성애? 그 여자들의 모성애에 관한 조금 어떻게 보면 환상인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살아있다고 그런 게 많이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전에 우리가 그녀 얘기하면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여성성에 관한 숭배? 네,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있다는 했었죠.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비슷한데 그러기보다는 숭배라기보다는 살짝의 환상이 조금 더 돋보이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마를 낳았지만 자기 배로 낳은 여자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엔딩을 만들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특히나 또 그 로즈마리 얼굴에서 클로즈업 되고 화면이 다시 바뀌잖아요. 네. 이번에도 리플리처럼 수미상관으로 네. 다시 아파트. 다시 아파트와 아파트. 이제 커플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약간 이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운명의 굴레 속에 계속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를 그리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로만과 미니에겐 자식이 없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고 왜 남들한테만 애를 낳게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진짜 부부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그 로만이 교주고 미니는 하수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아랫사람들? 그럼 맞아, 로마는 맞아. 결혼 못한 건가? 로마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갖고 온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왜 악마는 로즈메리를 택했나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악마가 너를 택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늘 또 얘기하다가 드는 생각이 또 바뀌었는데 악마가 로즈메리를 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팔 수 있는 남편을 둔 여자면 악마한테 팔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가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러면 로즈메리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집 테리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이 왜 그러니까. 없었겠어? 테리가 사실은 요주 인물이었던 그죠. 거죠. 그거에 대한 건 또 분분한데 네. 자살한 거가 뭐 그 로즈메리 역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쵸. 거기에 좀 반항했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그쵸. 같다고 추측되더라고요. 그쵸. 유일하게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뭔가 그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쵸.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딸처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약물 중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약초 목걸이까지 주고, 또 건강 주스 맨날. 그거 하다가 로만 아저씨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게 다 누설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로즈메리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네. 그냥 로즈메리는 평범한 그 시대의 한 여성일 뿐이고 그 가이라는 그 남성이 판다. 그 행위가 더 어떻게 보면 무섭고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얘기하다 들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남편의 좀 뭐랄까요? 그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거 그 장면 기억하세요? 그 악마와의 거사를 치르고 난 다음날 네네.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데 음. 깨워서 자기 아침 해달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벌써 9시야. 벌써 9시야 이래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 진짜. 그랬더니 안 된다고 밥 해달라고 이래요. 어떡해요. 미친 거. 밥 아니라 빵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악마 얼굴이 가이였지 않아요? 라고 계속 물었잖아요. 네, 은성 네.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야. 결국에는 가이가 악마의 대체물인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자신의 아내를 파는 거면 악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마 같은 남편을 둔 여성이면 악마가 좋아할 여성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 여성은 벗어날 수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소속돼 있잖아요. 가이에게. 네. 완전히. 그럼 가이만 이 로즈메리를 컨트롤하면 그 여성은 악마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맞아요. 뭐 좀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너가 예민한 거라고. 응. 그러고. 그러니까. 책 읽고 있으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 컨택도 안 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알죠? 아이 컨택 안 하면 막 딴 데 보고 맨날 딴 데 맞아요. 보고 얘기하고 맨날 등 돌리고 자고 맞아요. 같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서로 거의 따로 노는 느낌? 가인은 이 아파트를 알고 온 걸까요? 아니면은 그것도 약간 조금 애매한데 거래를 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그 약간 담배 연기가 나오면서 그죠. 로만이랑 가이랑 둘이 약간 처음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식사 둘만 초대되고 살짝 있고 로즈메리가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가이가 그 짧은 순간에 홀린 건지 아니면 솔직히 이걸 다 알고 이 아파트에 일부러 들어온 건지 그것도 좀 어떠세요? 저는 알고 들어왔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특히나 초반에 로즈메리가 너무 좋아해서 그 약간 계속 꼬시잖아요. 나 여기 하고 싶다.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저녁에 초대받는 날에도 그날 자기가 그 연극에서 그 역할을 못 받았다는 걸 알고 되게 풀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녁 식사 가기 싫다라는 걸 부인을 위해서 약간 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이 약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확실히 약간 대화가 적고 안 친해. 자기 일이 더 우선인 거죠. 네. 안 친하고 그 특히나 그 안 친함이 더 심해지는 게 악마와 그 거사를 치르고 난 다음부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컨택트 더 안 하고 자기 일에만 더 몰두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목발 연기 집에서 막 연습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연기 못하지. 뭐야 진짜. 내 대본 땅에다 놔두고 네 막 연기력을 외우려고 탓해. 아니 그 역할 따려고 상대방 눈까지 멀게 해야 돼? 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가이가 네. 악마라는 생각은 못하고 악마한테 자기 여자를 팔아 넘겼다는 생각으로만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용기 내서 그러니까 지껏 챙기겠다고 지 부인을 팔아 넘기고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악마라는 형체와 섹스를 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쳐다보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 봤을 때 더 찌질하고 이상하고 못나 보였거든요. 끝에 가서 다 뭐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다고 한마디 하죠. 그런 헛소리도 있어요? 아니 맨 다시 끝에. 가지면 된다고? 맞아.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네가 나? 그러니까. 참.